1942년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암동의 작은 섬에 성감학원이라는 이름의 소년보호시설이 설립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불안가와 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상은 감금과 폭력, 강제노동이 만연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1982년까지 4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다. 2017년 경기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비로소 그 실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망자와 함께 아동학대, 인권유린의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이 소설은 성감학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과 그곳을 통과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착 김철수는 13살이었다. 서울역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그날, 경찰은 그를 불안가 검거라는 명목으로 체포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여러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먼 길을 달렸다. 여기가 어디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닥쳐. 이제부터 너희는 성암학원생이다.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교육시켜 줄 테니 감사히 여겨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성암도. 철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식 건물과 높은 담장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공포에 질린 듯한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새로운 녀석들은 일단 목욕부터 해야겠군. 철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차가운 물로 집단 샤워를 했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물은 없었다. 그 후 모두의 머리카락이 짧게 깎였다. 개인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철수는 이제 214번이라는 번호로 불릴 뿐이었다. 학원의 실체, 아침은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되었다. 군대식 점호와 체조 후 빈약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다. 흰 쌀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리와 좁쌀이 섞인 꽁보리밥에 소금국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충분한 양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214번, 너는 오늘부터 농장 2구역 담당이다. 철수는 학교 수업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거운 돌을 나르고 농사 일을 해야 했다. 땡볕 아래서의 노동은 성인에게도 고된 일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교육이란 명목 아래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노동 착취였다. 일하기 싫으면 밥도 없다. 빨리 움직여. 감독관의 채찍이 허공을 갈랐다. 철수는 첫날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를 박탈당했다. 조금만 일이 더디거나 실수하면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채찍, 몽둥이, 군화발로 아이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철수는 첫날부터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누구도 그에게 약을 발라주지 않았다. 저녁에는 반성의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체벌이 이루어졌다. 하루 동안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은 모두의 앞에서 매를 맞아야 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지목되기도 했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 밤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철수는 자신이 있는 곳이 학원이 아닌 감옥임을 직감했다. 좁은 방에는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었다. 담요는 얇았고 겨울바람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화장실은 너무 부족해 아이들은 종종 바닥에 배변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악취와 질병이 만연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존재했다. 감독관들은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어린아이들을 통제하게 했다. 이로 인해 기숙사 내에서도 폭력의 연쇄가 이어졌다. 약한 아이들은 음식을 빼앗기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왜 도망가지 않는 거야?
철수가 옆자리 아이에게 속삭였다. 바보같이 여기는 섬이야. 도망치다 잡히면 방에 가게 돼. 그 방이 무엇인지 철수는 곧 알게 되었다. 다음 날 한 아이가 작업 중 저항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그들이 말하는 방은 지하에 있는 독방이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물과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며칠씩 갇혀 있어야 했다. 독방에서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심한 경우 정신적 외상으로 말을 잃기도 했다. 감독관들은 이를 교정이라 불렀다. 도망치려다 잡힌 아이들의 처벌은 더욱 가혹했다. 공개적인 매질과 함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얼음물에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의 고문이 이어졌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바다에 반쯤 몸을 담그게 하는 처벌도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이런 처벌 끝에 목숨을 잃었지만 공식 기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일상화된 공포와 학대, 성암학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강제노동과 폭력, 굶주림에 시달렸다. 수업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하루의 대부분은 노동으로 채워졌다. 때로는 섬 주변 바다에서 위험한 해초 채취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량을 요구받았다. 아픈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다. 의무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약이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픔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꾀병이라는 낙인과 함께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감기로 시작된 병이 폐렴으로 악화되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작업장으로 내몰렸다. 여름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기생충과 피부병이 만연했고 하수도 시설의 부재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창궐했다. 철수의 친구 민호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작업에서 빠질 수 없었다. 제발 민호가 너무 아파요. 의무실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철수가 감독관에게 애원했다. 약해 빠진 놈들, 병은 핑계일 뿐이야. 더 열심히 일하면 땀으로 병이 빠져나가. 감독관은 오히려 민호에게 물을 끼얹고 더 힘든 작업을 시켰다. 섬의 바위산에서 돌을 나르는 작업이었다. 이미 쇠약해진 민호는 돌을 운반하다 쓰러졌고 감독관은 그를 발로 걷어찼다. 일어나, 꾀병 부리지 마. 사흘 후 민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간단한 절차만 거친 후 학원 뒤편 산자락에 묻혔다. 철수는 그곳에 이미 수십 개의 작은 몽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무덤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감학원에서 사망한 아이들의 수는 공식 기록의 몇 배에 달했다. 정신적 학대도 심각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았다. 몇몇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거나 자해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성적 학대 역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감독관이나 나이 많은 원생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 했던 아이들은 더 심한 폭력과 고립에 시달렸다. 피해 아동들 중 다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 밤이면 울음소리가 기숙사를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도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갔다. 눈빛은 공허해졌고 표정은 굳어갔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인간성마저 포기해야 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다. 겨울은 특히 가혹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숙사에서 아이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다.
동상에 걸린 아이들이 속출했지만 그들에게 제공된 것은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닌 더 많은 노동이었다.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식수마저 부족했다. 아이들은 종종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고 이로 인한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탈수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없이 작업을 해야 했다. 살려주세요. 철수는 밤마다 이런 중얼거림을 들었다. 그것은 기도였을까? 아니면 악몽 속 신음이었을까? 성암학원의 아이들에게 신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생존의 방식, 이거 몰래 가져온 거야. 철수가 성암학원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아이가 그에게 작은 빵 조각을 건넸다. 그것은 감독관들의 식탁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었다. 같이 나눠 먹자. 우리가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어. 철수는 그때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비밀리에 음식을 나누고 아픈 친구를 위해 일을 대신해주고 감독관의 구타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저항에도 대가는 컸다. 한 번은 몇몇 아이들이 집단 탈출을 시도했다가 모두 붙잡혔다. 그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잔인했다.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를 맞았고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 밖에 서 있어야 했다. 2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였다. 어른들이, 그것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침묵의 벽과 은폐된 진실, 성암학원의 실상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가끔 정부 관계자나 후원자라는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학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깨끗한 교복으로 갈아입혀진 일부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졌고 폭력의 흔적은 철저히 감춰졌다. 크게 맞아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지하실에 숨겨졌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누구든 이상한 말을 하면 알지. 너희 가족에게도 좋을 일이 없을 거야. 감독관들은 방문 전날부터 아이들을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다. 대부분은 가족이 없는 고아였지만 가족이 있는 아이들도 위협에 눌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방문객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끌려갔고 일주일 후 시체로 발견되었다. 성감학원은 철저한 서류 조작과 이중장부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 아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비와 의료비, 교육비는 관리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심지어 사망한 아이들의 명단을 누락시켜 그들의 목까지 챙겼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철저한 감시 아래 짧은 시간만 허용되었다. 아이들은 감독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다. 편지는 검열되었고 학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은 발송되지 않았다. 얘들아, 조국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 이것이 방문객들 앞에서 감독관이 항상 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성암학원을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소라고 미화했다. 방문객들은 겉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고 아이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공포와 고통은 무시했다. 그렇게 성암학원은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청소년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했다. 신문에는 가끔 성감학원 출신이 사회에 진출해 성공했다는 미담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1000명 중 1명에 불과한 이야기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세상에 내던져졌다.
성감학원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권력층의 묵인과 방관으로 묻혀버렸다. 일부 양심적인 직원들의 고발도 묵살되었다. 권력과 돈의 결탁은 아이들의 고통보다 강했다. 철수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자유롭게 웃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 어디에나 성암학원 같은 곳이 있는 것일까? 학원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철수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살아있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죽더라도 여기서는 말자. 이것이 성암 학원 아이들의 작은 저항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인간성의 마지막 한 조각을 지켜내려 했다. 해방의 순간 3년이 지났다. 철수는 어느새 16이 되었고 성암학원의 규칙과 생존법을 완벽히 익혔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철수, 네 삼촌이 널 데리러 왔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에게 삼촌이 있었던가? 하지만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 남성은 확실히 낯선 사람이었다. 내가 네 삼촌은 아니다. 하지만 네 어머니의 부탁으로 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널 찾고 있었어. 철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가자. 이곳을 떠나는 거야. 성암학원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철수는 뒤돌아보았다.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의 친구들, 3년간 함께 고통받았던 아이들. 철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를 구해줄게. 그것은 철수가 자신에게 한 맹세였다. 진실의 무게. 철수가 성암학원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와 재회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성암학원의 기억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악몽에서 그는 여전히 214번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성암학원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철수도 그 자리에 섰다. 성암학원에서는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와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우리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증언은 묵직한 침묵을 남겼다.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성암학원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과제를 남겼다. 사회정약자,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설과 제도의 투명성, 감시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암학원의 아픔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